하버드 대학 교수가 MBC 생방송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30년 경력의 핵물리학 권위자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밝힌 진실이었습니다. 2017년 미사일 탄두 제한 폐기, 2025년 핵잠수함 건조 승인, 그리고 최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발언까지 트럼프의 모든 결정이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정계를 뒤흔든 그 폭로의 순간 중국은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했어요. 그 실황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숨겨진 힘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MBC 뉴스 스튜디오의 눈부신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저녁이었어요. 제 이름은 로버트 체임버스, 하버드 대학교 핵물리학과 교수입니다. 25년간 핵에너지 정책과 군축 문제를 연구해왔죠. 오늘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제가 공개하려는 내용이 워싱턴의 권력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로버트 체임버스 하버드 교수님께서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관한 충격적인 분석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빨간 생방송 표시등이 켜지면서 스튜디오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수님,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350개 이상의 신형 미사일 4일로를 건설했어요. 위성 분석 결과 그중 절반 이상이 아직도 확장 공사 중입니다. 2020년 이후 그들의 핵탄두 생산 속도는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앵커 옆에 앉은 백악관 출입 기자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핵전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조선 능력은 이미 미국의 200배 수준이에요. 해군 전력에서 미국은 더 이상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기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응책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맞서는 대신 아주 치밀한 우회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우회 전략이요? 앵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을 무장시키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것도 핵무장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앵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핵무장이라고 하셨나요? 어느 나라 말씀이신가요? 대한민국입니다. 제 대답에 스튜디오 전체가 술렁였어요.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분석 아닙니까?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핵 비확산 원칙을 깨뜨릴 리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백악관 안보회의 참석자들의 증언, 국방부 내부 보고서, 트럼프 측근들의 공개 발언까지 모든 정황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앵커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정확히 어떤 증거들입니까?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타임라인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담 직후 백악관 기자단에게 모든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것만 빠졌어요. 바로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서였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누락된 거 아닙니까? 불과 3시간 후를 보십시오. 저는 계속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개의 글을 연속으로 올렸어요. 첫 번째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었고, 두 번째는 미국의 핵실험 확대 선언이었습니다.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두 발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핵추진 잠수함을 움직이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핵무기 제조와 단 한 걸음 차이예요. 트럼프는 한국에 핵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기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추측 아닙니까?
추측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전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아십니까? 그는 최근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무장을 원한다면 지지할 것이다.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미 실행 단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럼프의 모든 행보가 그걸 증명합니다. 2017년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앴죠. 2025년에는 핵잠수함을 승인했고요. 이제 남은 건 농축 우라늄 생산 허가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곧 올 겁니다. 기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한국입니까?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한국인가? 그 대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미국은 이제 한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고요? 그건 좀 과장 아닙니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인데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숫자를 보시죠. 중국의 조선 능력은 현재 미국의 200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이 건조한 군함 톤수가 미 해군 전체 건조량의 3배를 넘었어요. 백악관 출입 기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질보다 양이잖아요.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기술은 여전히 압도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지난 5년 15척의 신형 핵잠수함을 진수했어요.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실전 배치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버거운 상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앵커가 물었어요. 정확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효율적으로 싸워야 해요. 직접 나서는 대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에게 힘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기술력, 생산력,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기자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정도 기술력이 있나요?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만 만드는 최첨단 무기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그게 세상이 모르는 진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을 갖췄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미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아십니까? 겉으로는 디젤 잠수함이지만 내부 구조가 특이해요.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큰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설계 실수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핵 추진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겁니다. AIP 모듈과 추진실 사이에 원자로 탑재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둔 거예요. 언제든 핵 잠수함으로 개조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앵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트럼프의 승인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의 재개일 뿐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핵잠수함 개발을 시도해왔거든요. 1990년대요?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때 한국 경제 규모가 지금의 4분의 1도 안 됐을 텐데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의 HTS 사업이 있었어요. 러시아로부터 빅터급 핵잠수함 기술을 도입하려던 극비 프로젝트였죠. 결국 미국의 압박으로 중단됐지만 기술 자료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362 사업을 시작했어요. 4,000톤급 핵잠수함 3척을 독자 건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산 3조 5천억 원이 책정됐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형 원자로 설계까지 마쳤어요. 앵커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단됐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과 인력이 모두 보존됐다는 겁니다. 20년간 물밑에서 준비를 계속해온 거예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워준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집은 이미 지어져 있었어요. 트럼프는 그저 전기를 연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3년 안에 핵잠수함을 띄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거니까요. 앵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3년이요? 그렇게 빠를 수가 있나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5%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LNG선은 거의 독점이에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초대형 선박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트럼프가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까지 인수했어요. 이미 미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런 기술력에 30년간 쌓인 핵잠수함 설 경험이 더해지면 3년도 충분합니다. 기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앵커가 물었어요. 일반 잠수함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2주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해요.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그 순간 위치가 노출됩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핵잠수함은 수개월간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 불가능하죠. 그 불확실성이 바로 억제력입니다. 중국이 50척의 핵잠수함을 가져도 한국의 핵잠 한 척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한 척이요? 기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중국이 50척을 가졌는데 한 척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을 아십니까? 핵잠수함 한 척만 살아남아도 베이징과 상하이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먼저 공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100발의 미사일을 쏴서 한국의 핵잠수함 척 중 2척을 격침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한 척이라도 살아남으면 그 잠수함이 중국 본토를 향해 보복 타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핵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앵커가 이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기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보이는 무기보다 강합니다. 중국은 지금 한국의 핵잠수함이 어디에 있을지 몰라 잠을 못 잘 겁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태평양 어디든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들이 트럼프의 승인 직후 일제히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한국과 미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이건 중국이 이미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스튜디오를 둘러봤습니다. 기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트럼프는 충동적인 결정으로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바로 트럼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즉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계산가예요.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세계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앵커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업가적 사고방식이 외교에도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전략은 혼란 설계예요. 겉으로는 무작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혼란 속에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사례를 보시죠. 기자가 메모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관세 전쟁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난달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광고를 전국에 내보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오히려 캐나다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내용이었죠. 트럼프는 즉시 추가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무역 협상은 즉시 중단됐고 캐나다 총리는 결국 AP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에게 직접 사과해야 했어요.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광고 하나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앵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광고 하나 때문에 그런 강경 대응을요? 그게 바로 트럼프 방식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그는 상대의 실수를 기회로 바꿉니다. 캐나다의 광고는 트럼프에게 완벽한 빌미를 제공했죠. 미국 최대 교역국을 압박할 명분을 얻은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지만 정치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어요. 러스트벨트 블루칼라 유권자들이 환호했으니까요. 기자가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한국에도 같은 전략을 쓴 건가요? 앵커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대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공사 현장에 한국 기술자 30명이 비자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조지아주는 수십억 달러 손실을 입었어요. 현지 주민들은 항의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기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경제적으로 완전히 손해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결정이었죠. 하지만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에게는 완벽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일자리를 지키는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으니까요. 2026년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었던 겁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핵잠수함 승인도 같은 맥락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이번엔 훨씬 더 교묘합니다. 트럼프는 핵 추진 잠수함과 한국이라는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엮었어요. 사람들이 한국과 핵을 같은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곧 부활할 것입니다. 보시죠. 핵 잠수함이 주제인데 초점은 미국 조선업 부활입니다. 앵커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트럼프는 핵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대신 미국 경제 회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했죠. 이렇게 해서 핵 추진 잠수함의 무게감을 희석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이 원래 그런 걸 만드는 나라처럼 인식하게 만든 겁니다.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론 조작이란 말씀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계된 인식 전환입니다. 한국과 핵을 같은 문장에 반복해서 넣으면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져요. 첫 번째 단계는 핵 추진 잠수함, 두 번째는 고농축 우라늄 공급, 세 번째는 재처리 시설 허가, 그리고 최종 단계가 핵 무장 승인입니다. 각 단계마다 미국 국민들은 이미 익숙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마치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앵커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진짜 계산은 뭡니까?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는 겁니까?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트럼프는 직접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의 68%가 핵 확산에 반대하거든요. 만약 그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 지지율이 15%포인트 급락할 겁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거군요. 기자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트럼프는 절대 먼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한국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 바로 그 한마디를요. 그 순간 여론은 반전됩니다. 동맹국의 절박한 요청을 존중하는 강력한 지도자로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앵커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여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진영의 비공식 외교안보팀 내부 문서에 프로젝트 스트롱 얼라이라는 이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요청 시 이를 평화를 위한 핵 책임이 있는 동맹의 결단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는 홍보 전략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 예상 질문과 답변 시나리오까지 세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지율을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계산된 거죠. 기자가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모든 게 각본이란 말입니까? 한국이 무대에 올라올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트럼프가 진짜로 원하는 건 약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강한 파트너예요. 그리고 그 파트너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한국의 핵무장을 단계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각 단계마다 여론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다는 뜻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가 절대 먼저 제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이 먼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동맹국을 돕는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향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왜 하필 한국입니까?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는데 말이죠. 일본은 70년 동맹국이고 대만은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왜 한국인가? 그 답을 알면 트럼프의 진짜 계산이 보입니다. 앵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먼저 반도체부터 봅시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미국의 첨단 반도체 의존도를 보면 대만이 60%, 한국이 20%입니다. 나머지 20%는 기타 국가들이죠.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미국의 모든 첨단 모기 시스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이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어요. 기자가 말했어요. 그럼 대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요? 그 60%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앵커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미국은 한국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믿고 가야 하는 거죠. 대만이 위험해질수록 한국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트럼프는 그걸 정확히 계산했어요. 기자가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군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한 주요 전력의 70%가 한국과 일본에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차이 말씀이신가요?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공격작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일본 자위대는 방어만 가능하죠. 하지만 한국군은 다릅니다. 북한과 70년간 대치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어요. 언제든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방패고 한국은 창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중국과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진짜 필요한 건 창입니다. 일본은 기지만 제공하지만 한국은 직접 싸울 수 있어요.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강급 성능을 자랑하고 K9 자주포는 이미 10개국 이상에 수출됐습니다.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0km로 베이징까지 닿고 천궁 방공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돌에 필적해요. 모두 실전에서 검증된 모기들입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미국의 조선 능력은 심각하게 퇴화했습니다. 작년 미국이 건조한 군함 톤수가 중국의 3%에도 못 미쳐요. 반면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45%요? 거의 절반이네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세계 최고 조선사들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여줬어요. 특히 한화오션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까지 인수했죠.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수함을 그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술도 한국 것, 조선소도 한국 소유예요.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 조선업 부활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미국 진출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트럼프는 포장만 잘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중국 해군에 맞서려면 미국은 한국의 조선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군사력, 조선업 모두에서 한국이 필수라는 말씀이시네요. 더 놀라운 건 비용입니다. 저는 핵심을 찔렀어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 팽창을 현재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연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2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산은 8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1,400억 달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군요. 앵커가 계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요? 바로 동맹국의 역할 확대입니다. 한국의 공식 국방비는 연간 500억 달러의 수준이지만 그 효과는 수치를 훨씬 뛰어넘어요. 북한과의 실전 대치 경업,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첨단 방산 산업까지 실질적 전력 투사 능력은 일본 자위대의 3배 이상입니다.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3배요? 일본이 훨씬 큰 경제 규모를 가졌는데요. 저는 설명했어요. 경제 규모와 군사력은 다릅니다. 일본은 공격무기 보유가 제한돼 있어요. 장거리 미사일도 없고 공격형 항공모함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로 베이징까지 타격 가능해요. 지상군 전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앵커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500억 달러 투자로 1,500억 달 이상의 효과를 얻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게다가 한국이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갖추면 미국은 주한미군 일부를 순환 배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줄일 수 있죠. 연간 약 320억 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320억 달러요? 기자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 돈이면 항공모함 4척을 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트럼프는 사업가답게 정확히 계산했던 겁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게 미국 혼자 중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앵커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동맹 강화가 아니라 미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의존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미국은 이제 한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기술도 군사력도 경제 효율성도 모두 한국이 필요해요.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어요. 트럼프는 그걸 인정한 겁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이엔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까? 일본은 미국과 70년 동맹을 맺었고 경제 규모도 훨씬 크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기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은 특히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일본의 완전한 자주국방을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요? 동맹국이 강해지는 걸 막을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직설적으로 대답했어요. 돈입니다.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평화 헌법과 비핵 상태는 역설적으로 미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사업 구조예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죠. 일본은 방위 장비 구매와 유지 비용으로 매년 평균 1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합니다. 앵커가 놀라며 물었어요. 매년 100억 달러요? 그 돈이면 항공모함 한 척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맞습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미국은 일본에게 해구산이라는 보험을 제공합니다. 그 보험료로 일본은 자국 영토를 미군 기지로 내어주고 매년 천문학적 금액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겁니다. 기자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보호받는 대가를 치르는 거네요. 보호가 아닙니다. 저는 정정했어요. 종속입니다. 만약 일본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고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보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부품이에요. 그게 미국의 안정이고 그게 미국의 수익입니다. 앵커가 이해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이미 핵 없이도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가가 됐습니다. 산업, 기술, 군사력 이 세 축이 서로를 떠받치며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기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의 국방 자금률을 보십시오.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핵심 부품 기준으로 78%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산 무기 의존도는 22%에 불과해요.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시스템, 육상자위대의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주요 무기 시스템의 85% 이상이 미국 기술과 부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85%요? 그럼 일본 자위대는 사실상 미국 무기로 무장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 KF-21 보라매 전투기, 천궁 방공 시스템,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까지 모두 독자 개발한 모기들이에요. 심지어 세계 방산 시장을 휩쓸고 있죠. 기자가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한 게 화제가 됐죠. 저는 추가 정보를 제시했어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경 공격기 48대, 총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한국제 무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건 서구 기준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의미예요. 앵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네요.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고 싶어도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핵심을 찔렀어요. 일본은 미국이 원할 때 언제든 무기 공급을 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게 안 됩니다. 한국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기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통제가 불가능하니 차라리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대신 싸운다가 아니라 함께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전략은 부담의 분담이에요.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거죠. 앵커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보호의 대상이고 한국은 협력의 파트너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어요. 미국 방부와 랜드 연구소 보고서를 종합하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군사 팽창을 현재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연간 비용은 최소 2,2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산은 8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1,400억 달러가 부족한 겁니다.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운다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바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역할 확대입니다. 한국의 공식 국방비는 연간 500억 달러 수준이지만 그 효과는 수치를 훨씬 뛰어넘어요. 북한과의 실전 대치 경험, 세계 10위권 경제력, 첨단 방산 인프라, 실질적 전력 투사 능력은 방어에만 치중된 일본 자위대의 3배 이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3배요? 앵커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경제 규모와 군사력은 다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일본은 공격무기 보유가 제한돼 있지만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베이징까지 타격 가능해요. 지상군 전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500억 달러 투자로 1,500억 달러 이상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게다가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추면 주한미군 배치를 조정해 연간 32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트럼프는 사업가답게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한국 핵무장 허용이 미국 혼자 중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실례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한국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어요. 중국과 충돌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진짜 필요한 건 기지 제공하는 일본이 아니라 직접 싸울 수 있는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미국 전략 구조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의존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미국은 이제 한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 트럼프가 이 모든 걸 미리 설계했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설계했다기보다는 준비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앵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트럼프는 절대로 먼저 제안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의 지지율은 추락할 테니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68%가 동맹국 핵무장에 반대합니다. 중도층 지지율이 15%포인트 떨어질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이 먼저 입을 여는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 핵이 필요하다. 한국 대통령이 이 한마디를 할 때까지 트럼프는 조용히 기다릴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앵커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여론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동맹국을 저버리지 않는 책임감 있는 리더, 약소국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 강한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하던 사람들도 입장을 바꿉니다. 주권 국가의 방어권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막을 권리가 있는가? 이런 논리가 힘을 얻게 돼요. 지지율은 오히려 10%포인트 상승할 겁니다.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모든 게 각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짜여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측근들의 비공식 팀이 작성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스트롱 얼라이. 한국의 핵무장 요청에 대응하는 매뉴얼이죠. 평화를 지키는 핵, 책임 있는 동맹의 결단. 이런 프레임으로 포장하는 홍보 전략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어요. 앵커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상 질문과 모범 답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기자들이 물을 만한 질문 50개와 그에 대한 답변 시나리오까지 작성돼 있더군요. 지지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까지 계산된 겁니다. 기자가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무대에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모든 대본이 준비된 무대에.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럼프는 마지못해 승인하는 척할 겁니다. 나는 핵 확산을 원치 않지만 주권 국가의 평화적 방어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밑에서는 전격적으로 기술을 지원할 거예요. 고농축 우라늄 생산부터 핵잠수함 설계까지 모든 문이 한꺼번에 열리는 겁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약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강한 파트너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대한민국이에요. 일본도 대만도 아닌 한국. 기술력, 생산력, 신뢰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나라죠.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0년 동맹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변화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혁명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의 패권을 함께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곧 6번째 핵 보유국이 되는 건가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한국이 그 자리에 오를 겁니다. 트럼프가 승인하고 한국이 요청하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3년에서 5년 안에 모든 게 완성될 겁니다.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2017년 미사일 제한 해제, 2025년 핵잠수함 승인,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각은 한국의 결단뿐이에요. 한국이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동아시아 전체가 재편됩니다. 앵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앵커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정말 이 길을 선택할까요? 핵무장이라는 위험한 길을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길을 걸어왔어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시도, 1993년 HTS 사업, 2003년 362 사업, 3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2번은 미국의 압박으로 좌절했지만 기술과 인력은 남았죠. 이제 30년 만에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한국은 더 이상 외세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주국방, 스스로를 지킬 힘, 한국이 70년간 꿈꿔온 것들입니다. 트럼프는 그 꿈을 이룰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열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바다에 뜨는 순간 세계는 더 이상 5개 핵 보유국의 시대가 아니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끼리 힘을 나누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될 겁니다. 스튜디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역사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우리가 핵무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 자유로운 의견도 남겨주세요. 한국의 진실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그 역사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